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디가 적진지 이런 거 이렇게 두루 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지금 우리 이제 그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행을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주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그것을 크게 그렇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무릅쓸 만한 우선 가치가 있는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셨을 때 두 분 간에 그 집무실 이전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외의 장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즘 신고 권력 갈등 얘기하는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비교적 거침없이 지금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한다 그런 얘기도 했고 사면 관련 얘기도 했는데 일단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방금 들어봤는데 한마디 더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예, 5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현근택 변호사,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 의원, 지난번에 그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저 입장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청문을 통해서 밝히는데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과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화법이 애매모호한 예. 화법이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찬반인지 뭐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화법을 그 5년 동안 구사를 했는데요. 집무실 이전에 관한 하는 방침을 바꾼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것만은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문 대통령이 바꾸지 않았으면 저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집무실 부분은 혹시 우리가 모르는데 캐치를 한 그런 정보나 첩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이 될 정도로 이것만은 내가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아주 굉장히 굳은 결의가 행간에서 읽혀지고요. 이 정도 되면은 문 대통령의 성향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신경민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했을 때 어떤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걸 미리 얘기하려고 지금 한다는 진행 말씀인가요? 과정이 사실상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청와대 빵카 문제도 있고 거기에 있는 시설과 장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뭔가 좀 우리들이 지금 언론이나 우리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좀 뭔가 소음과 잡음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박민식 의원,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뭐 집무실 이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평소의 그런 태도 아주 신중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이삿짐 다 싸서 며칠 안 남은 판국인데 갑자기 저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뭐 집무실 이전이다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무슨 지도력 이런 것까지도 거론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좀 야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 보실 때는 떠나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좀 덕담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냥 분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뇌의 결단을 하는 자리거든요. 결단을 할 때는 뭐 예산 문제다, 뭐 안보 문제다, 시민 불편 문제다, 뭐 또 국민과의 소통 문제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1 공약이 광화문 집무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행을 못했습니까? 결단을 못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지금 떠나가는 대통령이 예. 무슨 평론가처럼 뭐 이러쿵 저러쿵 훈수 떠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대인배 이렇게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덕담을 해야지 지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청와대 집무실을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가는 것이 논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논사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르지만 아니 배가 아파서 그런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 이제 예를 들면은 예. 그렇게 보는 국민들도 있죠. 뭐냐면 제가 다른 데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는 상대방 정적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보면은 아주 정치적으로 싸웠던 부시와 오바마. 근데 미국 대통령은 떠날 때 편지를 한 통 남겨둡니다. 근데 부시 대통령이 남겨둔 편지를 읽고 오바마가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당신이 잘 되기를 응원한다. 부시의 오바마의 성공이 미국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시면서 예. 윤석열 당선인 꼭 성공하십시오. 저도 응원합니다. 윤석열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으면은 우리 예. 국민 통합에서 얼마나 크게 박수를 받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좀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 편지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써놓고 청와대에 놔두면 윤석열 당선인이 와서 가져가기도 그렇고 또 국방부 가서 쓰기도 그렇고 좀 곤란하네요. 집무실 이전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핸드폰 문자로 그냥 뭐 뭐 어떤 방식으로든 예. 소통하시면 되니까요. 예. 그런 전통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굳이 이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저렇게 선명하게 남기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마뜩찮은 그런 기분이신 것 같아요. 굳이 왜 용산으로 가냐 이 얘기를 꼭 한번 하시고 싶은 게 아닌가 예. 그 정도 생각합니다. 차주영 교수께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이례적이다 할 정도로 집무실 이전 문제 두 번에 걸쳐서 반대하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 시절에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한 2년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판단해서 저는 문 대통령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지금 그 장면 자체가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면서 이제 종결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에는 어느 역대 정부보다 열심히 잘했다. 그 대미를 본인이 장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의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지금 문 대통령이 상당히 원칙론자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갑작스러운 이 지금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안보 공백 또 거액의 그 예산 이 소요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 지금 뭐 이 물러난 대통령이긴 하지만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을 통해서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못 나왔다.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와대의 뭐랄까요 불통 이미지를 계속 프레임에 가둬두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본인이 정말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예.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왜 광화문 시대를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구정궁궐의 이미지 때문에 그걸 혁파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사실은 나는 그러니까 비록 떠나지는 못했지만 국민소록에 열심히 들어가면서 구정궁궐의 이미지를 혁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정궁궐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 나를 가두지 마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옮겨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형은택 변호사,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하는 발언하는 거 혹시 지방선거용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아끼는 분이 출마하거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 서로 좀 매끄럽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2시에 오픈하겠다, 개방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통 예전 같으면 취임식 마치고 청와대 왔다 가면 되는데 뭐 12시에 오픈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날은 일찍 나와가지고 딴 데 가서 잤다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당장 뭐 12시에 오픈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감정에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서로 할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가도 되는 건데 굳이 또 12시에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가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서 제가 봐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희숙 대변인 혹시 선거용이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은 뭐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문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임기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막판에 이렇게 센 발언을 많이 하시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아마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본인이 좀 오해받은 부분, 했어야 하는 말을 안 한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임기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정도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좀 이례적이라서 아까 신경민 의원 말씀했던 게 자꾸 좀 걸리네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 청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답변을 했죠. 처음 있는 일인데 사면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신경민 의원 저 부분이거든요.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변한 걸까요? 약간 변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주네요. 지금까지는 저렇게 찬성 의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하지 예. 않고 찬반이 많다 정도하고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지난번 지금 며칠 전에 기자들하고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할 때하고 지금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약간의 크리크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저희들이 받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한 화법을 계속 했는데 지금 어저께 얘기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또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이번 이제 마지막 사면이 우연히 지금 초파일하고 겹치기 때문에 사실 시점으로 절묘하거든요. 예. 임기를 만 하루 앞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쓰든 안 쓰든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생각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거고요. 예. 마지막까지 아마 생각에 거듭을 할 텐데 결국 이제 시간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언간에 며칠 사이에 결단을 내릴 걸로 보이네요. 예. 방금 보셨듯이 일단 여론은 사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면 대상자들을 쭉 늘어놓고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사면에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 이렇게 다 포함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49.6이나 되지만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안민석 의원 또 민주당의 서른 의원 이런 의원들은 정경심 교수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정경심 교수 사면 요청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 그것은 제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국정농단을 저지르고서 뭐 한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 하니까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면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형이 너무 과도하잖아요. 4년이나 이 감옥 살이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워낙 정 교수가 건강이 안 좋았고 또 최근에 더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제가 조국 교수한테 들으니까 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네. 저는 사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민식 의원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다른 분들의 사면과는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 헌법상 국민 통합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당, 야당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 지금 말해서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예, 그동안 5년 동안 사실 뭘 하고 계시다가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는 그런 화법을 보면은 뭐 좋게 말하면 심사숙고지만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냉소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릅니다만은 상당히 정략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을 보면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정략적인 접근 아니냐. 뭐냐면 지금 안민석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또 정경심 교수 또 뭐 한간에는 또 이석기 씨까지도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말을 한 것처럼 정경심 교수, 결국 조국 장관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빚이 많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김경수 지사는 누굽니까? 같은 정치적으로 친노 한 뿌리예요. 그 친노 같은 정치적 동지들한테도 또 빚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석기, 결국 586 운동권,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또 빚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너무 제가 좀 그렇게 보는 건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가지고 뭔가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이런 정경심 또 이석기, 김경수 이런 분들까지 같이 사면하려고 하는가, 이른바 패키지 사면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상당히 정략적인 태도 같은 그런 것이 제가 좀 그걸 나눠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죠. 늦어도 너무 늦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한다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경심 교수 또 뭐 김경수 지사 이런 사람들 포함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아니 안 된다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진정성이 지금 와서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며칠 안 남아서. 나머지 부분은 차라리 윤석열 새 대통령이 결단할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진정성 측면에서는 옳지 않겠나. 저는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은 아니 또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정략적인 태도냐 아니면 좀 진정성 있는 태도냐라고 볼 때 예.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만 결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현근택 변호사는 사면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긍정으로 기운 것 같아요. 지금 표현이 보면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는 그전하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다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이제 국민의힘 분들은 사면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왜 그러냐면 사면할 때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먹고 거래라 정략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균형을 맞추는 건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해주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실 그냥 다 하지 말라는 게 마찬가지죠. 지금 여론이 안 좋거든요. 부정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은 결단을 하겠다는 건데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요건 내가 먹고 가겠다 그러면 그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사면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보기에는 사면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될 일이 없죠. 뭐 잡범 이러고 그러는데 잡범으로 따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 따라갈 사람이 없죠. 다 개인 비리 아닙니까? 이거 다 착복한 거고 개인 착복이고 변호사비 대납받은 건데 이렇게 큰 돈 해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민 통합을 취지로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대통령이 좀 욕을 먹더라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사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두 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화성과 금성의 의견을 듣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르시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드디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물론 아직은 실내에서는 착용해야 되고 또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또 신구 권력이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문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하여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방역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인수위는 시기상조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위원장이 5월 30일쯤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정부가 발표한 것 못마땅한 거지요.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은 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정부가 다음 주부터 벗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 잘못한 것 같습니까? 이게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임기 얼마 안 남겨놓은 이 지금 정부에서 뭔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가로채기 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마스크를 벗었는데 안철수 위원장 말대로 5월 동안 한 달 해봤더니 갑자기 확진자가 늘었다. 이럴 경우에 그럼 마스크를 다시 쓰세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담은 다 새 정부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스크 벗는 것에 대해서 뭐 상당히 많은 국민, 거의 대부분이 다 환영을 하실 텐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과실을 새 정부가 갖고 싶어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들리는데 이 정권 2학기에 새 정부와 현 정부가 조금 그 정도 사안에 대해서 좀 협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있었다면 그럼 예를 들어 며칠 하는 걸로 해서 미루고 새 정부에서 뭐 하는 걸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깊은 아쉬움이 듭니다. 예, 차정 교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뭐 저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략적인 그러한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과학적인 기준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 기준을 아마 우선적으로 놓고 고민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정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윤희석 대변인의 말씀처럼 지금 정부를 이양받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뭔가 정략적인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협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이 기반이 돼야 된다 얘기했는데 들어보시죠. 이걸 놓고도 또 신구 권력이 충돌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글쎄요, 뭐 서로 간의 협조가 잘 되면 좋겠고요. 모든 것은 결국 과학의 기초를 둬야 될 테니까 현재 코로나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 일단 현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되겠죠. 신경민은 일단 이제 한덕수 총리는 현 정부가 과학적으로 판단했다면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윤희석 대변인 말씀은 박수 받을 일을 왜 새 정부한테 안 주고 이쪽으로 가져갔느냐 하는 건데 또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내내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좀 박수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도 먹을 법하죠. 아니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죠. 이게 벌써 2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칙은 이렇죠. 우리가 2년여의 경험을 보면 과학을 정치가 이길 수 없고 또 경제에 대한 배려가 아무리 깊어도 과학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제일 좋았던 모습은 신구 권력이 합동 연석 회의를 해서 자 이렇게 됐어. 과학이 지금 이뤘어. 근데 정치와 경제가 이런데 우리가 한번 같이 결정을 하면 어떻소? 이런 정도의 모양을 좀 갖췄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없네요. 그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강대강, 극강 대 극강으로 가는 건 저는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과학인데요. 글쎄요,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일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거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프리 선언은 아닙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또 고위험군께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을 적극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 주도로 강제적으로 또는 과태료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2년 동안 해오셨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공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치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박민석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뭔가 좀 공을 가로채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냐. 한 달 전에는 못하고 또 한 달 후에 하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국민들이 볼 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뭔가 객관적인 또 과학적인 사정 변경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근데 그런 변화를 국민들은 체감을 아직 못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 의견은요? 저는 이거를 왜 문제 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위원장 뭐라 그러냐면 이제 5월 말에 하면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5월 2일은 안 되고 5월 말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졌고요. 저녁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밤늦게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강제적인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무적인 거 안 한다. 쓰고 싶은 사람 써도 됩니다.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안 쓰면 이제 뭐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뺏어가? 이 말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뺏어가는 게 아니죠. 권한 있는 사람이 시행하는 게 왜 뺏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방역 조치가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국민들도 이해할 수준이 됐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코로나 하루에 많이 걸리고 있지만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풍토평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보기 지금 한덕수 지금 총리 지명자처럼 현 정부에서 하는 건데 왜 그걸 문제 삼는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거기다 덧붙이면
안철수 위원장이 이미 이 마스크 벗는 문제에 대해서 5월 한 달 동안은 더 지켜보자는 의사를 이미 표명한 이후에 정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래요. 차지원 교수 아까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가 그렇게 또 입장을 밝혔으니까 좀 현 정부하고 인수위하고 이건 국민 건강 또 방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금 그 신구 권력 간의 그 인기한 과정에서의 충돌 지점이 워낙 지금 뭐 다방면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다가 역점을 두기가 양쪽 다 정치적 여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뭐 심판관은 아닙니다만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를 인수하는 입장에서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뭔가 좀 이렇게 포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더 필요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10하루 남았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제 뭘까요?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냐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당선인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죠. 부정평가가 44, 긍정평가가 43, 부정이 더 높고 사실 긍정이 43%, 앞으로 잘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이 정도 나온 것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최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점수가 낮은가? 집무실 이전이 가장 컸습니다. 이 부분이 35%, 그리고 인사. 첫 번째 내각 인선에 좀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하는가? 첫 번째 과제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윤석열 당선인 지방을 돌면서 연일 민생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깐 보시죠. 제가 육거리 시장은 오늘 세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현충사를 찾았는데요. 충무공의 애민정신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하신 충무공의 헌신과 위협은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일부 당경, 족구, 천부,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충무공의 귀한 말씀을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항상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누구보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충무공의 우국 충정과 애민 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저렇게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이 자꾸 엎어껏 보여주세요. 그럽니까? 예,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저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군요. 아, 그럼요. 보시고 싶겠죠. 예. 그 역대 당선인 중에 저런 퍼포먼스 하시는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 5년 동안 계속 저렇게 엎어컷이 나와줘야 될 텐데. 5년 동안 하실 거라면 아마 다른 또 액션을 준비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은 좀 국민들이 더 많은 기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 이제 선거 때부터 쭉 가까이 보신 후보 또 애착이 강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못 미치죠 기대에 지금? 일단 맨 처음에 이제 당선 직후에 앞으로 잘할 거냐라는 여론을 물어봤을 때 다른 대통령님들 같은 경우는 뭐 80% 이 정도 되는 이제 기대치를 보여주는데 55%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 이유가 이번 대선이 아무래도 양쪽 진영 간에 너무 첨예하게 그 소위 말해서 갈등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 대선 이후에 감정이 다 해소되지 않고 그냥 쭉 가는 분위기. 지금도 바로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대선 연장전이란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이 조금 나와서 그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고 또 지금 보면은 뭐 인사라든지 또 뭐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도 당선인 입장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용산을 왜 가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조각조각 되는 생각들로 여론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신경민 의원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 부정이 좀 더 높고 무엇보다도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처음 보는 일이에요.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일단 팬덤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극으로 목숨을 마친 이 노 대통령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 대통령을 충분히 지켜주지 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분명한 지지 세력이 있는 거고요. 윤 당선인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 3월 달에 딱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이분이 내가 왜 대통령이 됐고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잘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거칠게 국정, 그 초기에 여러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특히 0.73%로 이겼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두 쪽이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쪽을 어떻게 통합하고 최소한의 통합과 공동과 협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고 말로만 입으로만 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지금 결정적으로 인사 문제하고 집무실 이전, 공관 변경 뭐 이런 문제가 겹쳐서 국민들로부터 지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상당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차정 교수 어떻게 보면 지금 시국 권력 간의 갈등 한 요인 중에 하나도 저렇게 새로운 당선인의 낮은 지지율 그리고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이것도 하나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러난 정권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다. 당당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정권을 물려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지율이 낮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강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조급심, 조박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 길게 호흡을 하고 좀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척은 역시 정권을 물려받는 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 지금 집권해야 될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국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낮은 지지율을 하더라도 그 원인을 좀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 극복을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새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민식 의원. 그러면 좀 뭐라고 그럴까? 떠나는 정부 지지율도 이렇게 높은데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는 뭔가 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쪽에서 좀 먼저 손 내밀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어쨌든 국민들 그 기대에 부응하고 또 국민들 안심시키려면 서로 협치를 잘 해야죠. 근데 이제 지지율이 좀 다른 정부 때보다 좀 낮다라는 지적을 하시는데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그 캐릭터 또 이렇게 스타일을 보면은 느리지만 뚜벅뚜벅.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슬로우 스타트라고 해야 됩니까? 뭐 저기 사법고시도 구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같이 선거 때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참모들이 뭐 이렇게 그 후보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후보가 괜찮다. 뭐 일희일비하지 말자. 상당히 대범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 지지율 지금 초반에 아직 뭐 본격적인 시작도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간다면 틀림없이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저는 마지막에는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구 권력 갈등은 다음 주에 최고조에 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청문 전국이 시작되거든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청문회가 다음 주에 이어지는데요. 청문회 매우 뜨거울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 지명한 걸 놓고 민주당에서는 소통령이다, 왕 중의 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이른바 윤핵관들을 법사위에 복귀시키면서 한동훈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 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부실 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 몰상식의 인사 대참사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한 윤석열 인수위입니다. 로비왕, 횡령왕, 갑질왕, 찬스왕, 탈세왕, 해고왕에다가 왕 중의 왕인 한동훈 후보까지 왕들의 기한입니다. 통상의 국무위원 후보자한테 마이크 들이대면 다소곳이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뭐 일상적으로 봐오다가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세요? 예. 불편하다는 게 불쾌하다는 뜻입니까 혹시? 그거보다도 좀 당혹스럽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딴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 딴 거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혹시 5년 후에 어나더 윤석열? 왜 이러지? 상대당에서 그걸 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굳이 그걸 갖다 증폭시키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자기에 대한 정치적 자본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이유밖에는 없지 않을까? 자기 지지층에 대한 저 지지를 더 강고히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기. 혁은택 변호사,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일단 연답니까? 네, 열기로 날짜는 잡혀 있습니다. 예. 5월 4일 날. 예. 그래도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일단은 뭐 본인이 지금 조홍천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후보자들하고 좀 다르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번에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본 게 이거죠. 주의 깊게 본 게,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사인하고 의총에서 취임받고 사진까지 다 찍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주말 사이에. 한동훈 지명자가 뭐 이준석 대표랑 통화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당내 분위기 바뀐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당의 서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소통령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한동훈 지금 후보자도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알고 있거든요. 계속 어찌 보면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왔는데, 그런 뭐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거다. 저도 아마 본인이 계속 아마 정치를 할 것 같고, 뭐 어떤 후계자가 될지 뭐 황태자가 될지 뭘지 모르지만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뭐 5년 후에 대통령 될 사람은 청문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거든요. 그걸 가장 옆에서 같이 봐왔고 했던 사람이 한동훈 후보자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결국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라는 게
모든 검사들이 이제 인사에 목을 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지휘권이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법무부 장관 통해서 모든 전국의 검찰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권 하나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죠. 직접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직접 검찰총장 있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아마 검찰을 이렇게 좀 휘어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장 걱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신경민 의원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총리 안 시켜줄 수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 법무장관 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맘만 먹으면은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못 막습니다. 필리버스터 지금 못 막듯이 예. 이것도 국회가 그게 여든 야든 아무 당도 막지 못합니다. 뭐 청문회 부적격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잖아요.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논란이 되는데 채택을 하건 부적격으로 채택하건 적격으로 채택하건 그리고 채택을 아예 안 하건 그 세 가지 경우의 수에 어디에도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민주당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뭐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망신 주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을 거고 아마 이제 개인 비리가 지금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게 이번 이제 19명에 대한 인사의 최대 화두는 과연 공정하냐거든요. 상식에 맞냐, 공정하냐. 그것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과연 이 인사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을 찾아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결국 한동훈 지명자를 통해서도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최대의 전략이죠. 차지원 교수, 네. 지금 한동훈 후보자 때문에 네. 한덕수 총리 낙마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의 그러니까 임명을 막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그 청문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을 아마 좀 이렇게 만들도록 아마 국민들이 진상을 알게 되면 부정적인 여론이 분명히 생길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힘을 받아서 저는 결국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에서 부결을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을 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덕훈 정국이 아니라 한동수 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즉 한덕수 플러스 한동훈이 아니라 예. 한동훈 플러스 한덕수가 되는 한동수 정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실 여론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인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적합하지 않다가 37%, 적합하다가 30%, 모르겠다가 33%인데요. 지난번 조사와 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겠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총리를 지낸 뒤에 또 뭐 기변장에 갔다가 다시 또 복귀하고 이렇게 회전문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저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죠.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온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입니다. 검사, 판사는 물론이고 고위공직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 저지법이 필요합니다. 윤희석 대변인,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관측이 있는데 대체로 좀 부정적인 기류가 더 높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시리라 이제 믿는 거 하나가 있고 표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절대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새 정부 출범해서 첫 총리 인준 표결이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을 가로막는다는 어떤 정치적인 압박감에 따라서 민주당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죠. 예.
박민식 의원, 지금 한동훈 후보자 또 한덕수 총리 거기에 이제 누구죠?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그리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뭐 이렇게 한 4명 정도를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려놓고 있다고 하는데 박민식 의원이 쭉 보시기에 문제 있는 후보들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우선 청문회의 원론적인 그 성격은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자질에 대한 검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제가 좀 두 개를 분리하고 싶어요. 예. 우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뭐 소통령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정치 공세예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한동훈에 대한 포비아를 가지고 있다. 너무 겁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비판을 하려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능력이 없다든지 또는 뭐 죄를 지었다든지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 사람 되면 검찰공화국 된다. 아까 그 인터뷰 보니까 너무 당당해서 싫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여론을 보면 사실은 현행 법을 어겼다 이걸 떠나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기대에 미흡하는 측면도 뭐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청문회를 거쳐서 얼마나 또 많은 변동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장관 가운데 정치인 출신 장관이 7명입니다. 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날 일괄 사퇴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명 후보자들이 만약에 낙마를 하고 그러면 신경민 의원, 국무회의 정족수를 못 채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국무회의를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집전을 하는데 거기에 또 정치인 장관들이 쭉 앉아 있는 모습도 매우 이상합니다. 예. 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왜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박범계 장관 앉아 있어, 전해철 장관 앉아 있어 이런 모습이 되면요. 예. 그 모습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저건 어떻게 보면은 회방을 놓겠다는 게 아니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첫 국무회의를 좀 모양이 깔끔하게 해주겠다는 배려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요. 차정 교수도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 통과를 못한다면 이제 장관 재청을 할 총리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김부겸 총리가 해줄까요? 저는 뭐 김부겸 총리가 아마 그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민주당이 거부하는 후보자 몇 명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재청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예. 지켜볼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김부겸 총리가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다음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정부의 새 총리가 들어올 때까지는 아마 그 당분간은 유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 참 그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뭐 빨리 이 결정이 돼서 제대로 된 내각이 출범을 하면서 새 정부가 일을 시작했으면 좋은데 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뭐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근데 그만둘 줄 알았던 사람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그 여론도 또 참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고.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죠?